대통령의 경제 낙관론. 대한민국 경제에 자신감을 가져도 좋을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공개석상마다 우리 경제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이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서 사회 복지 정책의 재정 확대 주문도 함께 되는 상황인데 문제는 실물 지표로 본 우리 경제의 현 주소와는 크게 대비되고 있다는 겁니다. 급기야 정부가 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 문제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잠시 자리 이동해서 두 분 교수님과 토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 상황은 2018년보다는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재정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가까운 미래에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국가 재정이 매우 건전한 편이기 때문에 좀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다뤄볼 게 일자리 얘기입니다. 문 대통령의 경제 낙관론, 그 근거에 대표성을 띠는 게 고용 안정망인데요. 정태호 대통령 일자리 수석 비서관도 고용 상황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이렇게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2018년 취업자 증가수는 약 9만 7천 명이었습니다. 2019년 올해 들어와서는 그 취업자 증가수가 2월 달에 26만여 명, 그리고 또 3월 달에 25만여 명, 4월 달에 17만여 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8년과 비교해서 봤을 때는 획기적인 변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 교수님, 예. 지금 고용 상황이 획기적으로 바뀐 게 맞긴 맞습니까? 예, 정부에서는 상당히 그 고용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시각인데요. 네. 유감스럽게도 이제 통계청에서의 그 실업률 자료는 지금 그 수치가 올라가고 있는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정부는 고용 상황을 상당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고, 특히 이제 그 취업자 증가수로 보고 있는데요. 실업률 측면에서는 이게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정부가 낙관적인 그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데는 그 매월 취업자 증가수가 이제 그 생산 가능 인구 대비에 이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그 신규 취업자 수는 늘어나고 있는데 생산 가능 인구라는 게 보통 한 15세에서 64세까지의 인구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런 인구들이 줄어들 경우에 고용률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분모가 감소되고 신규 취업자 수는 늘어나니까 앞으로도 전망이 좋다고 생각하는 건데, 네. 근데 이제 통계청은 이상하게도 실업률 관점에서 보고 있는데 실업률이 최근 4월 실업률이 4.4%로 꽤 높은 편이고요. 그 취업의 질이라고 볼 수 있는 청년 실업률도 상당히 이제 그 11%가 넘어가면서 안 좋은 걸로 나타나고 있어서 정부가 보는 시각하고 통계청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괴리되는 상황입니다. 네. 김 교수님의 생각도 궁금한데요. 이 획기적인 변화 맞습니까? 저는 좀 착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2017년에 비해서 2018년이 좀 어려웠고 또 2018년에 비해서 2019년에 좋아지니까 굉장히 좀 늘어났다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한 30만 명이 늘어나야 되는데 9만 명 늘어난 거 가지고는 굉장히 착시 현상이고요. 두 번째는 원서를 포기한 구직 포기자가 200만 명이나 이릅니다.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청년 실업률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한 25% 가까이 되거든요. 우리가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고 기업이 채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자리인데 네. 기업의 채용률은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계속 정부 재정을 투입해서 단기 일자리를 만들고 공기업의 단기 일자리나 또 공무원 채용해서 일자리를 늘리는 추세이고요. 우리나라가 해외 기업이 들어오는 유출 유입보다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 공장을 짓는 게 3배나 많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기업들이 다 공장을 해외에 짓고 있으니까 당연히 국내에 일자리가 있을 수도 없고, 해외에서는 지금 법인세를 다 낮추고 있어요. 네. 미국은 21%, 홍콩과 싱가포르는 15%인데 우리나라만 25% 올렸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못 만들고 있어서 기업의 좋은 양질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서 교수님, 예. 지금 청와대는 올해 월 평균 취업자 수 증가폭 20만 명 달성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내놓았는데요. 이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정부가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시각에서 취업자 증가수를 보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게 조금 이제 우리가 자세히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취업했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직장을 그만두는 이제 그 일자리 그러니까 줄어드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기 취업했다가 이제 그만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이 이제 안정적인 일자리를 못 구했기 때문에 그만두는 이유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 안정적인 일자리를 쫓아가지고 뭐 고시에 응시한다든가 상당 기간 자발적 실업 상태로 있는 분들이 진입하면서 사실 실업률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제 신규 증가가 되는 측면에서만 고려해서 낙관적으로 보는 게 고용 시장이 과연 이제 좋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봤을 때 네. 이제 안정적인 직업의 안정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좋지 않은 일자리가 늘어나서 취업자 수가 이제 늘어나는 수치에 너무 정부가 집착하는 경향이 있고요. 또 취업의 안정성을 전제로 놓고 보면은 고용 상황 이제 실업 상황이 이제 사실은 실업률이 올라간다는 거, 그 청년 실업률이 높다는 거는 이게 향후에도 계속 그 실업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네. 정부가 좀 더 고용 시장의 현실적인 지표를 통해서 너무 낙관적인 시각을 견제하는 것보다는 네. 좀 일자리 개선, 질적 개선에 좀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서 교수님 말씀은 숫자에만 이렇게 연연해 하는 거는 그렇게 의미가 없다 이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맞습니다. 지금 네.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50%입니다. 실질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사람이 정말 중요하고요. 실업률이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에 1시간만 일하면 일주일 실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률은 정말 의미가 없는 거고 네. 또 구직자, 원서를 냈는데 그 면접 보러 오라고 하는 데가 없어서 구직을 포기한 사람이 200만 명이나 됩니다. 이와 같이 실질적인 고용률이라든지 또 구직 포기자들 이런 것도 정말 중요시해야 되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정부가 그 수치에 대해서 또 어떤 구간별이라든지 또 분모를 줄이게 되면 또 그 실업률을 통계를 좀 줄일 수 있기 네.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고용률이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두 분을 포함해서 또 시장의 대부분 전문가들도 지적하는 게 이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 아니냐 이런 건데요. 이에 대해서 정태호 일자리 수석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고용 지표와 현장 체감 괴리는 산업 전환 과정의 고통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서 교수님, 이 정태호 일자리 수석의 설명을 보면 이 교수님께서는 이 지표와 현장의 괴리, 이 인식의 괴리는 어디서 비롯됐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과연 그 취업자 수 늘어나는 거에 대한 그 수치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경제 가능 인구 대비 고용률이 이제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을 가지고 고용 시장을 좋게 보는 거고요. 네. 반면에 이제 통계청이나 이런 일부에서 이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현재 이제 실업률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단기 취업하는 사람들이 비중이 높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교 졸업한 그 학생들이 자꾸 이렇게 일자리를 찾아서 옮기는 현상들이 결국은 직업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게 아닌 거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사실 저도 괴리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그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든다는 그 얘기는 많이 하고 있어요 과거부터. 근데 실제로 항상 그 이런 고용 시장을 평가할 때는 수치에 너무 이제 집착하고 있고 몇 퍼센트 증가했느냐, 예를 들어서 고용률이 몇 퍼센트냐 이런 거보다는 이제 사실은 이제 얼마나 양질의 일자리에 이제 네. 취업했느냐 그런 쪽에 좀 지표를 개발을 해서 그런 식으로 고용 시장을 좀 평가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서 교수님 계속 이제 양질의 일자리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고 계시는데 정부가 일자리를 늘릴 핵심 대책으로 또 하나 강조하고 나선 게 바로 광주형 일자리, 그러니까 상생형 일자리입니다. 김 교수님, 이 상생형 일자리도 낮은 임금, 뭐 이렇게 노동 조건 악화를 우려하는 노동계의 반발이 여전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예. 양질의 일자리하고는 그렇게 가깝다고 볼 수가 없는 건가요? 그렇지만 뭐 한 연봉이 한 3,500 정도 되고요. 네. 이게 이제 그 원래 현대자동차의 평균 급여가 한 9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 급여를 현대자동차 기업이 부담하는 것은 한 3,500만 원 정도만 부담하고 나머지 4대 보험은 국가 재정이나 지방 재정으로 충당한다는 겁니다. 기업의 부담을 줄일 테니까 기업이 국내 공장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고요. 그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부 다 해외에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네. 현대자동차만 해도 미국의 기아자동차, 엘라바마, 조지아에 공장을 짓고 있고 국내 공장 아예 안 짓고 있어요. 네. 지금 도요타라든지 GM이 연봉이 한 8천만 원 정도 되니까 우리 현대자동차보다 급여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해외에 공장을 지으려고 하니까 정부가 제발 그렇게 하지 말고 광주나 우리 구미 이런 지방에다 공장을 지으면 정부가 4대 보험과 비타 비용에 대해서 부담을 하겠다. 한 3,500 정도만 기업이 부담해
해달라. 그래서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거고 네. 우리나라의 평균 그 4인 가족 근로자의 평균 급여가 연봉은 한 4,500만 원 정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 3,500만 원 정도 주면 그래도 양질 일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서 교수님, 지금 네. 이제 정부가 상반기 중에 제2 광주형 일자리를 이제 내놓겠다, 지정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광주형 일자리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은 광주형 일자리로 이제 지정되는 지역이 아마 경북 구미로 이렇게 보도되고 있는데요. 네. 근데 그 위치가 사실은 과거에 전자산업의 메카로 이렇게 알려졌고 이미 이제 뭐 대규모 국가산업단지가 과거에도 들어선 바 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구미에 들어설 업종이 정부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전기차 배터리, 네. 그다음에 2차 전지 산업 그런 쪽에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제조업과 지역의 어떤 그 일자리 창출 그 시너지 효과가 있는 그런 점에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제조업 중심으로 들어오면서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도 상당히 그 기여할 것이다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문제는 임금이 너무 낮을 경우에 과연 이제 고용은 늘겠지만은 그쪽에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그다음에 국가 경제의 어떤 소득을 늘려서 결국 그 고용 안정성을 늘려주고 네. 국민 경제에 기여하는 측면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좀 의문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낮은 임금을 주는 노동력들은 많은데 네. 그 부가가치 있는 산업을 육성해서 뭔가 이제 그 소득을 늘려주고 국가 경제 어떤 그래서 산업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측면에서는 과연 광주형 일자리가 기존의 어떤 산업단지 조성하는 거하고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에는 이어서 재정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지금 문 대통령이 재정 확장 정책을 재차 강조하는 상황인데요. 이대로라면은 내년에 예산 규모가 처음으로 500조 원을 돌파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문제는 국가 채무인데요. 재정 적자가 커져서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내년에는 40% 선이 깨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잠시 문 대통령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재정 수지가 단기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국가 재정이 매우 건전한 편이기 때문에 좀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혁신적 포용 국가를 위한 예산은 결코 소모성 지출이 아닙니다. 우리 경제 사회의 구조 개선을 위한 선투자로 봐야 합니다. 네, 소모성 지출이 아니다. 서 교수님은 예. 이 정부의 재정 확대 기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수출이 좀 줄어들고 있고요.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우리나라의 그 어떤 수출이 좀 위축이 되면서 네. 전반적으로 경상도지가 이제 악화되는 기조라고 할 때 새로운 신산업을 육성하고 뭔가 이제 일자리를 계속 만들어서 뭔가 우리가 그 수지를 개선할 수 있는 경상수지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서 재정 지출 확대하는 건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래서 산업의 어떤 그런 그 부가가치 있는 산업 그쪽에 이제 육성하고 정부의 어떤 그 투자로서 미래의 어떤 먹거리 신성장 동력을 창출한다는 측면에서는 뭐 바람직한 건 있는데 이제 그게 지나친 문제가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정부에서 강조하는 거는 미국의 케이스를 얘기 들면서 미국이 이제 재정 적자나 이게 경상도 적자, 소위 쌍둥이 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최근에 경제가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우리나라랑 다른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재정 확대를 지금 40% 늘려서 내년에 40%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조금 리스크온이 있다는 측면에서 일단은 그 재정을 확대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운영을 효과적으로 하고 지나친 재정 확대는 좀 경계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 교수님, 이렇게 재정을 풀어서 경제를 살리는 건 좋은데 또 계속 매번 나오는 얘기가 이거 예산 낭비로 혹시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제 국가 예산이 470조고 네. 내년이면 한 500조 원쯤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이제 국가 부채율을 어떻게 따지는가 하면 우리나라 GDP 분의 국가 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1,500조 원이 정도 국가 GDP고 국가 부채 비율을 합치면 700조 원쯤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가 부채 비율이 한 40% 정도 그러니까 낮다고 얘기하는데 네. 저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요. 우리나라 공기업에 대해서 정부가 보전을 섭니다. 네. 우리나라 수자원공사는 현재 부채 비율 1000%가 넘고요. 그 LH 공사부터 해서 모든 공기업에 대해서 정부가 보전을 서기 때문에
공기업 부채를 감안해서 정부가 보정성을 합치면 지금 국가 부채 비율이 100%가 넘습니다. 다른 나라는 이렇게 정부가 공기업에 대해서 보증을 쓰지 않습니까? 많이 씁니다. 미국도 네. 정부 공기업에 대해서 보정을 네. 서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부는 우리가 재정 부채 네. 하면 40% 안전하다고 하지만 공기업 부채를 감안한다 그러면 100%가 넘는 굉장히 위험한 수치에 네. 있고 정부 결코 재정이 튼튼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하고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일자리를 만드는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만드는 일자리는 단기적인 일자리에 그칠 것이고 기업이 해야지 지속적인 일자리가 되기 때문에 정부가 재정을 통해서 자꾸 일자리를 만들고 또 국가 재정의 3분의 1은 지금 복지 비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정부가 재정 건전성이 좋아서 좀 재정을 확대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시장 경제도 기업에 대해서도 활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네.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국가 채무 비율이 일단 40%가 도달이 되고요. 증가한다는 건 사실 우려할 요인이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일단은 재정 확대를 늘리는 건 맞는 방향인 것 같은데 그 국가 채무 비율이 늘어나는 건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네. 이유가 국가가 이제 빚을 많이 쓴다는 거잖아요. 빚을 많이 쓴다는 건 결과적으로 이제 앞으로 미래 세대에 대해서 부담을 주는 네. 거죠. 미래 세대를 갚아나가야 되는 거니까 부담이 되고요. 그다음에 재정 제출이 확대되다 보면은 결국 그 기업으로 따지면 그 재정 신인도가 떨어지는 거죠. 네. 기업이 떨어지니까 부채를 많이 쓰니까 국가의 신인도가 떨어지면서 해외에서 이제 그 외채를 빌려오거나 외채를 빌려오는 비용에서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죠. 네. 그럼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이제 국가 신인도하고 연결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금융시장의 어떤 불안이라든지 이런 위험 요인들을 이제 촉발시킬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신흥 국가들 같은 경우는 그 GDP 대비 대외 채무 비중이 한 60% 정도 되면 상당히 위험하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도 좀 그런 걸 리스크 요인으로 고려해야 되겠고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기축통화인 달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재정 적자가 되더라도 달러를 찍어내면 되거든요. 네.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GDP 대비 채무 비율이 한 200%가 넘지만 사실은 엔화라는 국제 통용 화폐를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국제 통용 화폐가 아니거든요, 원화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글로벌 금융위기라든지 외환위기 때 사실은 뭐 엔화 수합이라든지 달러 수합을 통해 가지고 외환 확보에 상당히 우리가 애를 많이 썼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GDP 대비 이제 그 부채 비중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를 하고 우리가 이제 그 리스크 요인으로 항상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교수님 앞서서 계속 말씀하신 게 국가가 재정을 투입해서 곧바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정부가 정책 방향을 어떻게 끌고 가야지 효율적인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첫 번째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네. 첫 번째는 법인세를 좀 낮춰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이 21%고 우리가 25%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자꾸 해외 공장을 짓는 이유가 세율이 더 높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는 거고 우리의 경쟁국은 지금 15%입니다. 네. 그래서 법인세를 좀 낮추어서 기업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최저임금 관련입니다. 우리가 최근 2년 동안에 55%나 올렸거든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거의 55% 1030원인데 미국이 지금 10,000원입니다. 최저임금이. 그러니까 우리가 1인당 국민소득이 미국의 반밖에 안 되는데 1인당 국민소득은 미국과 비슷하게 $10 정도 되니까 굉장히 높고 그래서 최저임금을 동결 내지 물가 인상률 한 2% 정도로 좀 낮게 해서 소상공인들이 기업하기 좀 창업을 좀 많이 하고 그 유지를 하게 좀 도와줘야 됩니다. 또한 탄력 근로자라 그래서 근로자들도 이제 굉장히 좀 해외에서 공장을 많이 유출이 우리가 세배에 많지 않습니까? 해외 기업인들이 우리나라에 공장을 안 짓는 이유가 우리가 노조가 너무 강경해서 그래요. 기업이 경영상의 이유가 아니면 정리해고를 못하게 되고 또 대체 근로도 못하게 돼 있거든요. 미국은 지금 현재 대체 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네. 근로자가 파업하게 되면 대체 근로를 허용해서 다른 사람들이 가서 일할 수 있고 또 이 새로운 사람이 오면 또 능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또 다시 복귀하기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노조관계법이라든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 또 뭐 최저임금 그 자제 이런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친시장적으로 경제 정책을 좀 바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서 교수님도 이 정부의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 짧게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김 교수님 워낙 뭐 설명 잘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재정 확대에 대한 방향성을 이제 조금 정해 놓고요. 그다음에 어떤 그 산업이나 어떤 그런 그
기업에 대해서 좀 투자를 해서 부가가치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재정 그 확대를 통해서 국가 채무 비율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리스크 관리 매뉴얼을 좀 작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하고 자꾸 선진국하고 비교를 해서 괜찮다 이렇게 좀 낙관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일단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감안할 때 국가 채무 비율이 올라가는 요인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좀 더 우리가 예의주시하면서 재정 운영을 확대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서재훈 교수 그리고 김대중 교수와 함께 정부의 경제 현실 인식과 관련해서 자세하게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